안녕하세요. 리더십 강좌의 전찬입니다. 여러분, 리더십을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론에 대한 학습도 중요하지만 역시 리더십은 그 뛰어난 리더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예제를 통해서 접할 때 가장 쉽게 체득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바로 그런 방법으로 리더십 강의를 해주실 분 모셔보겠는데요. 육군사관학교의 이민수 교수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오늘부터 2회에 걸쳐서 위대한 리더들의 예화를 들어주실 텐데요. 어떤 리더들의 이야기일지 좀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그 전쟁 영웅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도 참전했고 특히 제2차 세계대전 때는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직책들을 맡았던 사람들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마셜 장군은 당시에 미국의 육군 참모 총장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메가더 장군은 당시에 극동군 사령관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유럽 지역의 최고 사령관, 연합군 최고 사령관을 지냈던 그 아이젠하워 장군,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일군까지도 상당히 용맹스러움에 가슴을 쓸어내고 했던 그 조지 패튼 장군, 이렇게 네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할 생각입니다. 네, 특별히 예화 중심이라고 하니까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아주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재미있는 강의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육군사관학교 이민수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주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1, 2차 세계대전 때 아주 대단한 그 리더십을 발휘했던 4명의 전쟁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쪼록 오늘 제 강의가 여러분들께서 리더십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양 속담에 한 마리의 사자가 이끄는 양떼가 한 마리의 양이 이끄는 사자 떼보다 훨씬 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아주 약한 양떼이지만 그 양떼들이 리더를 사자로 했을 때는 사자 떼보다도 더 강한 힘을 낸다는 이 말이 뜻하는 게 뭐겠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것은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특히 전투에 있어서 리더 역할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잘 대변해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리더는 대단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그렇다면 이런 리더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고 어떻게 해서 형성되고 어떻게 태어나는지 이거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기에 대한 대답들은 크게 나눠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리더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그런 능력을 가지고 나온다. 리더는 타고난다. 이런 하나의 주장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그렇지 않다. 리더도 노력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함으로 인해서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있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둘 중에서 어떤 생각에 더 지지를 보내겠습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은 너무나 현명해서 두 가지 다를 복합적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타고난 잠재력도 있어야 되지만 동시에 그 잠재력을 계속해서 노력해가지고 발휘할 때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런 그 이론을 편 학자가 있습니다. 군인학자 출신인데요. 에드거 퍼이어라고 하는 요즘 최근의 리더십으로서 대단히 각광을 받고 있는 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영혼을 지휘하는 리더십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리더라고 하는 것이 타고나는 것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만들어진 것만도 아니다. 타고난 잠재력이 있어야 되고 동시에 그 잠재력을 열심히 갈고 닦음으로써 발휘할 때 진정한 리더십이 형성된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런 주장을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마샬과 메가더, 그 다음에 아이젠하워와 패튼 이 네 사람의 장군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 주장을 증명해 보이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야기가 바로 그건데요. 이 네 사람들의 리더십 또는 이런 네 사람들이 정말 군인으로서 성공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비전이라든가 목표를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또 그런 능력이 언제 발휘됐었는지 이런 것을
이 사람들의 학창 시절을 통해서 그리고 동시에 영관장교 시절, 장군 시절에 어떤 식으로 발휘되고 또 그런 능력이 형성됐는지를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학창 시절을 설명을 할 텐데요. 학창 시절은 패튼 장군 먼저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패튼은 글자 그대로 타고난 리더, 이미 태어날 때부터 리더의 잠재력뿐만 아니라 능력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패튼 장군은 아버지도 군인 출신이죠. 할아버지도 군인 출신이죠.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도 군인 출신입니다. 그야말로 무인 가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어떤 그 태어날 때부터 무인다운 어떤 가풍 속에서 자랐기 때문인지 패튼은 처음부터 끝까지 군인다웠습니다. 그래서 패튼의 학창 시절도 보면은 좀 남들하고 비해서는 독특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패튼이 원래 웨스트포인트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거든요. 처음에 자기 아버지가 다녔던 학교 VMI라고 버지니아 밀리터리 인스티튜트에서 버지니아 주립사관학교입니다. 버지니아 주립사관학교를 들어갔는데 어떤 연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거기서 1학년을 다 마치지 못하고 그 이듬해 웨스트포인트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웨스트포인트 들어와서 패튼이 갖고 있었던 어떤 그 비전을 보면 생도 시절에 꼭 이루고 싶었던 것을 3가지를 가슴에 품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졸업하기 전까지 육상 신기록을 한번 달성하겠다는 첫 번째 목표. 두 번째는 드릴 레귤레이션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한다면 훈련 규정이 좀 될 텐데요. 이 군사 과목 하나를 전교에서 1등 해보겠다라는 하나의 목표를 세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근무생도인데 부관생도라는 근무직을 꼭 한번 해보고 싶다는 이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4학년 때 마침내 이 3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왜 그 패튼의 생도 생활이 남들과 좀 독특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 까닭은 사실 그 드릴 레귤레이션 그 시험은요 총점이 15점입니다. 근데 패튼이 열심히 공부하다가 사실은 200점이 총점인 수학 시험에서 결국 낙제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드릴 레귤레이션 훈련 규정은 전체에서 2등을 했는데 수학에서 낙제를 하는 바람에 한 학년을 꿇게 됩니다. 그래서 웨스트포인트도 패튼은 5년씩이나 다녀서 사실 1학년 그 어려운 생도 생활을 3번씩이나 하게 되는 그런 어떤 그 특징이 있어서 여러분한테 소개를 좀 드려봤습니다. 사실 그래서 패튼은 군인적인 자질이라든가 외적인 어떤 모습은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학과 성적은 그렇게 뛰어나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패튼이 이처럼 타고난 군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패튼과 정반대의 기질을 가진 인물이 아이젠하워입니다. 왜냐하면 아이젠하워는 사관학교 들어올 때부터 나는 장교가 되겠다, 군인으로서 성공하겠다 이런 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관학교 들어온 것도 자기 친한 친구가 해군사관학교 들어가니까 자기도 해군사관학교 따라가서 시험 봤다가 합격을 했습니다. 시험 성적에서는 합격을 했는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결국 불합격을 최종적으로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왕에 내친김이다 싶어가지고 웨스트포인트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입학 동기부터가 그렇게 군인이 되겠다는 뚜렷한 어떤 목표를 갖지 않았던 탓인지 생도 생활 자체도 그렇게 그 열성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일반학 성적도 그렇게 탁월하다고 할 수도 없겠고요. 군사학에도 그렇게 흥미가 없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사관학교는 굉장히 규율이 엄격한데 그런 규정이나 규율에 대해서도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예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그 웨스트포인트를 이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이야기 들어서 보면 알겠지만 웨스트포인트에서 저녁에 이제 뭐가 좀 군것질이 좀 하고 싶다, 뭐 좀 먹고 싶다 그러면 정문을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웨스트포인트 주변을 흐르고 있는 것이 허드슨 강인데 그 허드슨 강을 건너가지고 가야만이 상점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서 이제 샌드위치라든가 커피라든가 이런 걸 사 먹고 오는데 그 거리가 왕복해서 30마일입니다. 48km나 되는 거리를 갔다 와야 됐으니 말이죠. 참 그 열성도 대단하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이 한 번이라도 발각되면은 자칫 잘못하면 퇴교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아이젠하워는 동료들하고 서슴지 않고 그런 일들을 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이젠하워는 처음부터 군인으로서 성공하겠다는 그런 꿈을 갖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저나 생도 생활이 뭐 아주 엉망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 본인이 좋아하고 하고 싶었던 공부는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일례를 든다면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해서 미식 축구 웨스트포인트 대표 선수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좋아했던 과목이 영어 과목이었는데 우리말로 친다면 뭐 국어 과목이 되겠죠. 국어 과목은 늘 탑 클래스에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저나한테 꼭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동료 관계를 굉장히 잘 유지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인기 있는 동료, 또 의리 있는 동료 이렇게 그 생도 생활을 이끌어 왔던 것 같습니다. 졸업 성적은 물론 패튼보다는 훨씬 잘했지만 164명이 졸업을 했는데 61등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제가 패튼과 아이저나를 말씀드렸는데 이 두 사람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 많이 비교되는 사람이 메가더입니다. 메가더야 뭐 너무나 유명한 그 일화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더 설명할 필요도 없겠지만 메가더는 그 아버지가 아더 메가더입니다. 역시 또 훌륭한 군인 출신이죠. 그래서 메가더도 사실은 타고난 군인이다. 타고난 군인에 가깝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메가더 어머니가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처럼 대단히 좀 극성스러운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을 그 성공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그 푸시를 했던 그런 어떤 기록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메가더는 육군사관학교에 들어올 때 수석 입학하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졸업할 때도 역시 수석 졸업하게 됩니다. 아마 그 기록이 아직까지도 깨지지 않는다고 듣고 있습니다만은 얼마만큼이나 그 탁월한 능력을 갖춘 사람인지 하는 것을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메가더의 그 학창 시절에서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부분은 그 사관학교가 리튼 테스트 이런 것도 많이 있지만 오럴 테스트도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일종의 구두 시험이죠. 근데 동료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메가더가 오럴 테스트를 취할 때는 그 자체가 한편의 완성된 작품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만큼 대단히 치밀하게 논리적으로 그리고 아주 언변도 뛰어났기 때문에 잘 그 발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메가더에게서는 뛰어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지 사관학교 4학년 때 제일 누구든지 선망하는 그 직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퍼스트 캡틴이라고 해서 우리로 말하면 뭐 여단장생도 또는 연대장생도 그런 보직도 맡게 되는 그런 어떤 그 행운도 함께 누리게 됩니다. 사실 이 패튼과 아이저나와 그다음에 그 메가더하고는 또 다른 차원에서 비교되는 사람이 마샬인데요. 우선 비교되는 것이 마샬은 이 세 사람이 웨스트포인트 출신임에 비해서 마샬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VMI, 버지니아 주립사관학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우선 비교가 될 수 있고요. 근데 그거 말고도 또 우리가 눈여겨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마샬은 학창 시절을 돌아보면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4학년 때가 너무나 다르다는 점입니다. 마샬이 처음에 들어올 때 100명을 뽑았는데 36등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입학을 했습니다. 물론 못하는 건 아니지만 아주 탁월하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런데 1학년 때는 워낙에 그 키도 크고 거기다 뭐 좀 자세도 구부정한 데다가 행동이 좀 느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과연 그 군인으로서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1학년 생도 생활은 그렇게 주목받을 만한 어떤 그런 그 과정이 아니었고요. 그런데 2학년 되면서 군사학 과목에서부터 특출나게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학년 되더니 군사학 부분에서도 1등, 그 다음에 일반학에서도 탁월한 성적을 내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4학년 돼서는 완전히 꽃을 피는데 군사학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탁월한 성적을 냈고, 그 다음에 일반학에서도 1등을 하고, 그래서 졸업할 때는 5등이라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게 되고, 동시에 메가더처럼 퍼스트 캡틴, 연대장생도도 그런 어떤 행운도 누리게 되는 그런 학창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지금 제가 이런 학창 시절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께서 많이 생각을 해보시겠지만 여러 가지로 비교가 될 겁니다. 네 사람. 동시에 그 사람들하고 여러분들하고도 아마 비교가 될 텐데 한번 많이들 비교를 해보십시오. 이제부터 제가 학창 시절 말고 이제 그 장교가 돼서 임관된 이후에 영관장교 시절, 그다음에 또 나중에 장군이 됐을 때 어떤 식으로 리더십을 형성했고 또 그것을 발휘했는지 이것을 이제 설명을 할 텐데 그 전에 제가 흥미로운 그 도표 하나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마샬부터 패튼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숫자들이 좀 쓰여져 있습니다. 한번 눈여겨봐 주십시오. 맨 왼쪽에 있는 숫자는 뭘 뜻하겠습니까? 알면서도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태어난 연도입니다. 보시다시피 마샬과 메가드는 1880년으로서 같은 나이입니다. 그리고 아이젠하워 패튼은 나이는 5살 차이가 나죠. 패튼이 더 나이가 많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그렇죠. 네. 졸업한 연도, 곧 임관한 연도입니다. 마샬과 메가드는 같은 나이지만 마샬이 사실은 2년 선배인 셈이죠. 그리고 아이젠하워 패튼을 보면은 패튼이 6년 선배입니다.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이게 제일 흥미로운 수치인데요. 예, 역시 여러분은 현명하신 것 같습니다. 장군으로 승진했던 때의 그 연도입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 마샬은 1936년도, 그러니까 56살에 원스타로 승진을 합니다. 근데 메가드를 보십시오. 1918년 38살의 나이로 원스타가 되거든요. 대단한 격차죠. 그것도 이제 흥미로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이젠하워 패튼 아까 6년 차이라고 했었었는데 같은 해인 1941년에 장군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뭐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육군 참모총장 내지는 4스타로 진출했던 그 연도인데요. 보세요. 마샬은 1939년, 그러니까 장군이 승진한 3년 만에 육군 참모총장이 되고요. 메가드는 1930년 50살의 나이에 육군 참모총장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최연소로 참모총장이 되는 기록을 남기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아이젠하워를 보면 41년에 원스타로 승진했는데 43년에 4스타로 진출했으니까 이것도 너무 빠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1943년에 사실 아이젠하워가 유럽 지역 연합군 최고사령관이 되는데 그때 3스타를 달고서 최고사령관이 되거든요. 근데 휘하에 있었던 영국군 장군들은 4스타가 있으니까 그 격을 맞추기 위해서는 당연하게 4스타로 진출을 시켰어야 되니까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4스타로 진출하는 그런 기록을 볼 수가 있게 되죠. 패튼은 1944년에 역시 4스타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샬과 메가드가 그 다음에 아이젠하워 세 사람은 미국에 그렇게 많지 않은 5스타까지 승진을 하게 돼서 원수라는 직책까지도 갖게 됩니다만은 패튼은 사실 패튼이 가만히 있어는 어쩌면은 패튼도 원수가 됐을 수 있었을 겁니다. 아마 패튼은 본인이 늘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전쟁터에서 죽기를 원한다 그랬었는데 원하던 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1944년에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교통사고로서 유명을 달리했는데 그래서 아마 원수로 승진하지 못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네 사람의 장군이 달았던 별 수를 전부 합하면 19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소개했던 영혼을 지휘하는 리더십이라는 그 에드가 퍼이어의 작품이 원 제목인 19 Stars입니다. 19개의 별들이라는 그런 뜻이죠. 이제 제가 그 네 사람들의 이제 연관장교 시절부터 장군 시절의 리더십을 살펴볼 텐데요. 우선 시간 되는 데까지 마샬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샬의 리더십의 특질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는 전문 능력에 있어서 너무나 뛰어난 군인이다 하는 점 하나하고, 그 다음에 요즘 많이 우리 군에서도 각광을 받기 시작한 하나의 덕목입니다만은 인간 존중의 리더십을 정말 하나의 정말 능력껏 발휘했던 인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마샬이 자기의 군사적인 전문 능력을 특별하게 발휘했던 것은 위관장교 시절 때부터입니다. 전시 계급으로서 나중에 물론 중령도 되고 대령도 돼서 거의 같은 기간에 발휘됐던 예지만 1918년도의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1918년도에 마샬이 사단의 작전 참모직을 이제 훌륭하게 수행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남들처럼 지휘관 보직을 따라가기를 희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모직만 계속하면은 진급에도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참모 끝나고 나면 또 지휘관 보직도 하고 지휘관 보직한 다음에 또 고급 참모직도 하고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군생활인데, 그래서 당시에 사단장이 로버트 블러드라는 장군인데 그 사람한테 가서 이제 참모직을 끝냈으니까 지휘관을 좀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블러드 장군이 하는 얘기가 좀 아주 귀담아 들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내가 지금까지 많은 장교들하고 함께 근무를 해봤지만 참모장교로서
당신처럼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 사람을 난 보지 못했다. 아마 우리 육군에서도 마샬 당신처럼 당신과 같은 능력에 필적할 만한 사람은 나는 없다고 본다. 그래서 당신 같은 사람은 참모직위를 할 때 우리 육군에 더 발전이 있지 지휘관 보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가지고 거절을 해요. 그리고는 자기 생각을 그대로 편지에 써가지고 육군본부로 추천서를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블러드 소장의 추천서가 앞으로 마샬의 진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마샬은 나중에 아까 제가 1936년도에 56살의 나이에 장군이 됐다고 했습니다만은 그 장군이 될 때까지 18년 동안을 영관장교로만 보내게 됩니다. 영관장교 시절을 그냥 참모보직으로만 일관하게 되죠. 그런 평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마 마샬의 그 뛰어난 전문 능력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마샬은 그 존중의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역시 흥미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하나는 콜린스 중위하고의 관계인데 나중에 그 마샬이 장군이 되고 나서 이제 육군본부로 파견이 이제 됐죠. 육군본부 근무할 때 함께 그 근무했던 예전에 콜린스 중위가 마샬한테 그 편지를 씁니다. 근데 편지 내용이 뭐냐? 지난 17년 동안이나 제가 중위를 달고 있는데 이제 대위로 진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태로 보면 진출할 기회도 없는 것 같다. 전망도 밝지 못하다. 이제 나는 이마만큼에서 군 생활을 접으려고 한다. 그동안 도와주셔서 참 고맙다. 이런 이제 내용의 편지를 써서 보내요. 그걸 보자마자 마샬이 정말 바로 답장을 보냅니다. 근데 답장 내용이 뭐냐? 콜린스 중위. 지금 육군이 완전히 그 체제가 원만하지 못해서 자네처럼 유능한 장교를 지금 발탁하지 못하고 있지만 자네처럼 경험 많고 유능한 장교가 반드시 우리 육군에 필요할 날이 있다고 보내. 힘들지만 조금만 더 참게. 이렇게 답장을 보내요. 그리고 나서 마샬이 얼마 안 돼서 바로 참모총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 약속을 지켜가지고 콜린스를 역시 요직에 등용을 하죠. 그래서 사실 그 미국의 그 육군의 역사를 보면 마샬이 참모총장을 지내고 그 다음에 뒤를 이어서 아이젠하워가 참모총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젠하워 뒤를 이어서 참모총장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콜린스 중이에요. 만약에 마샬의 그런 어떤 그 부하에 대한 사랑, 부하에 대한 어떤 그 존중 이런 마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콜린스가 군인으로서 그렇게 크게 성장하지 못했겠죠. 그렇게 부하들을 배려할 줄 알고 존중할 줄 아는 그런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마샬이 큰 지휘관으로서 성공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메가더 장군은 사실 아까도 제가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만 조금은 독특한 군대 생활을 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메가더는 사관학교 시절에도 명성을 떨쳤지만 사관학교 졸업한 이후에도 매번 the first, 최초, 그다음 the best, 최고, the most, 최대, 또 only, 유일한 장군, 이런 화려한 수식어들이 많이 따라붙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연소 장군, 또 최연소 육군 참모총장, 외국의 원수를 간 최초의 미군 장성 등등 좀 화려하게 이를 데가 없죠. 그렇지만 이런 메가더 장군에게서 바라볼 수 있는 리더십의 특질이 많이 있겠지만 저는 그중에서 딱 두 가지만 여러분한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메가더의 리더십의 특질은 신념과 용기의 리더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메가더처럼 그 신념이 강한 군인들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메가더가 얼마만큼의 그 신념을 자기 그 군 생활에서 발휘했느냐 하면은 하나는 그 참모총장 시절입니다. 한참 그 전투 영관장교를 다 지나서 이제 참모총장으로 바로 넘어갔습니다만은 그때는 1930년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1928년에 대공황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때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국방비를 좀 줄여야 되겠다. 군비를 좀 감축시켜야 되겠다. 그렇다면 놀고 있는 장교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 일자리를 좀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군비 감축을 하게 되죠. 그런데 메가더가 그 얘기를 듣고서 바로 의회에 가서 연설을 합니다. 의원들을 대상으로 해놓고. 의원님들, 내용이 이겁니다. 우리 군인들한테 봉급 좀 적게 줘도 괜찮습니다. 의복이 좀 낡아도 우리 입고서 전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장비가 좀 노후됐다 하더라도 다 고쳐서 우리가 전투에 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험 많고 유능한 장교들이 부족하면 그거는 군대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전쟁에서 이긴다는 보장 없습니다. 이게 메가드의 신념이에요. 유능한 장교, 경험 많은 장교가 있을 때 그 군대는 강하다라는 그런 신념이죠. 이 신념을 바탕으로 해서 연설을 해요. 그래서 의원들을 감화시킵니다. 그래서 군비 감축 계획을 철회시키게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미군이 전 세계적으로 볼 때 18위에 해당합니다. 군사력이. 그렇지만 여러분이 알다시피 오늘날 최강의 군대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메가드처럼 그런 어떤 신념을 가진 군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미군이 오늘날 최고의 그런 어떤 강군이 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을 해서 그런 말씀을 이제 드려봤습니다. 두 번째는 메가드의 그 리더십으로서 뛰어난 용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메가드는 정말 조금은 불가사의한 그런 인물입니다. 육체적인 용기뿐만 아니라 뭐 정신적인 용기, 도덕적인 용기도 대단히 뛰어났지만 특히 육체적인 용기에 있어서는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많은 그 예화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필리핀 주둔군 사령관 할 때인데요. 일본군이 지나가면서 메가드의 집무실을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부관이 깜짝 놀래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갔죠. 보니까 벽이 한쪽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메가드는 태연히 앉아가지고 자기 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관이 사령관님 살아계셨군요. 정말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메가드가 하는 말이 나는 아직 죽을 때가 아닌 것 같아. 나는 아직 죽을 때가 아니야. 이게 답이에요. 그러면서 그냥 자기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예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 그 극동군 사령관으로서 일본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아직 연합군 참전이 아직 결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지역에 와가지고 정세를 본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닌데 근데 거기서 수원으로 날아와서 수원에서 한강 쪽으로 왔습니다. 한강 이남은 이미 전부 적군의 손에 들어갔는데 적정을 보기 위해서 온 거죠. 그래서 적정을 살피고 있는데 그 소련기가 포격을 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메가드의 참모들을 비롯해서 한국군 장성들도 전부 논뚝에 엎드렸는데 메가드만 유유히 서서 그대로 쌍안경으로 적군을 보았던 이건 너무나 유명한 일화 아니겠습니까? 참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조금은 불가사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모들이 정말 이러면 안 됩니다. 정말 참모도 힘들죠. 그런 메가드 하는 말이 항상 일본군은 또 아니 그 적군은 아직 나를 죽일 탄환을 만들지 못했어. 이게 답변이에요. 그만큼 탁월한 어떤 용기를 발휘했던 인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더 많은 예가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나버렸네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해서 마샬 장군과 그 다음에 메가드 장군의 리더십의 특질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아이젠하워, 그 다음에 패튼, 그리고 이제 이 네 사람들이 갖고 있는 리더십의 공통적인 특질들을 한 7, 8가지 제가 또 시간 되는 대로 이렇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2차 세계대전의 영웅들 하면 정말 많은 예화들이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좀 숨겨진 예화들을 중심으로 소개를 해주셔서 더욱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보통 이 타고난 리더들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예들을 들어보면 사실 그런 것만 같지 않습니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뛰어난 리더, 또 비전, 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정관념이 적지 않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리더십에 대한 기존의 틀을 깰 수 있는 그런 강의였었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말씀 또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2차 세계대전의 영웅으로 불리는 4명의 지휘관들, 그들이 지금까지도 최고의 지휘관으로 꼽히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에드거 포이어의 영혼을 지휘하는 리더십이라는 책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것은 바로 부하들의 영혼을 지휘했기 때문입니다. 부하들에게 먼저 신뢰를 주고 다시 부하들로부터 무한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것이 리더십의 핵심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오늘 이 시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